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우리가 흔히 5인 사격이라는 표현, 또 그런 상황 많이 접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전시 상황이거나 거의 준전시급에서 이루어지고 혹간 아주 중요한 훈련에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청 규모가 컸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미 해군에서 있었어요. 그것도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트루먼 항공모함에서 이륙했던 함재기 FA-18 슈퍼 호넷이 자국의 이지스 순양함이죠. 게티스버그함에 의해서 격추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거 오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하게 격추가 됐고요. 추가로 격추를 더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흔치 않기 때문에 우리 태 기자님께서 직접 한번 골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상황인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홍해 상공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에 대한 폭격 임무를 마치고 복귀를 하던 F-18 슈퍼 호네트 한 기가 항공모함으로 접근하던 중에 격추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건 직후에 미군 측은 아군의 오사로, 그러니까 오발로 인해서 격추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예멘 후티 반군이 아니다, 우리가 격추를 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뒤에 중국과 인도 일부 소식통들이 맞는 것 같다, 후티 반군이 격추한 것 같다 라고 또 이렇게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 같은 것도 떠돌긴 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미국 정부에서 답변을 안 해서 약간 궁금함이 더해졌죠. 그런데 하루 뒤 미국 언론에 아군에 대한 5인 사격이 맞고 첫 번째 5인 사격에서는 한 기가 격추가 됐고 두 번째 5인 사격에서는 아슬하게 격추를 피했다라고 이 발표가 되면서 음모론은 없어진 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재미난 게 많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미국 본토에서 요새 UFO 드론이 드론 UFO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의 음모론 사이트에서는 UFO가 격추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중부사령부의 발표 전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당시 미 해군 함재기들이 전날부터 실시된 후티 반군에 대한 폭격과 함께 후티 반군이 발사한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는 임무를 실시하고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 해군이 공개한 그 전날 발진하는 영상을 보면 VFA-11 소속의 함재기들이 쫙쫙 발진을 하고 그 와중에 또 호카이라고 하는 공중 통제기도 발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추당한 그 해당 기종은 FA-18F 복작이죠. 복작인데 맡은 임무가 공중급유 임무를 맡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후방에 있으면서 공중급유 임무를 하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와중에 아군에게 5인 사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처음부터 후티 반군 쪽 이야기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봤던 게, 그런 어떤 추가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미 해군에서 발진하고 있는 그 함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도의 방공 능력 갖고 있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전투기가 미치지 않고서야 5인 사격이든 뭐 후티 반군의 사격이든 해서 격추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봤어요. 근데 5인 사격은 확실하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건 믿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격추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는데, 하나는 슈퍼 호넷 자체가 사실은 좀 기존의 호넷보다 뚱뚱하고 느리다. 그래서 민첩하게 못 피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빼버리려고 지금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가장 합당한 이유는 사고를 당한 기체 자체가 항공모함에 접근하는 시점에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이 좀 해당 공역에서 엉기면서 겹치면서, 그래서 5인 그 정확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발생을 못 시킨 거죠. 그러면서 5인 사격을 했을 것이다. 특히 유도 미사일 순양함 게티스버그에서 사실은 통제를 해서 발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결심 내릴 때 뭔가 잘못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잘못된 정보나 아니면 오판을 한 거네요. 이게 후티 반군 쪽에
어떤 추정, 정말 후티 반군이 이런 정도까지 능력이 있나 싶을 때는 전자전으로 방해를 해서 결국은 이게 이지스 방공 시스템을 갖춘 타이건 대략급 구축함이잖아요. 네. 순양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이지스함의 그 이지스 시스템이 지금까지 대양에 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지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다가 오인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제가 추정컨대는 그게 또 공중급유 임무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전공역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글쎄요. 이게 함이 갖고 있는 CIWS에 격추되지 않았나. 대공 미사일로 격추는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추정도 해봐요. 그래서 몇 가지 추론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 해군에서 발표한 것들도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당시 항공기에서 IFF 그러니까 저가 식별 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와 당시 상공에 분명히 E2 호크아이 공중 통제 경보기가 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통제관이 사격 허가를 했는지 그러네요. 예, 그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줘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게티스버그 함의 오리지널 시스템은 옛날 시스템인데 불과 얼마 전에 현대와 개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 네트워킹 및 센서 융합 기능까지 장착이 된 최신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최신형도 저도 개조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타이건 대략가급은 이제 거의 퇴역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20척 이하로 줄었어요. 그리고 매년 많게는 5척씩 퇴역하고 있는데 이 전투함을 개조했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거는 또 그거대로 오버로 보입니다. 뭐 아무튼 그걸 떠나서 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운영 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지스 그 전투 시스템을 운영했던 분들 경험 많은 운영 요원들일수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만능이 아니더라. 해보니까 의외로 오종보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뭐 심지어 경로가 2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그 사건 후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전에서는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는 미식별 물체에 대해서 결심을 내려야 되는 게 쉽지 않다. 놓치기도 쉽고. 그런데다가 게티스버그가 새로운 현대화 개장을 하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들어왔는데 그럼 그 전에는 사고를 안 냈느냐. 그 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대요. 아하. 2023년 2월에 해상 실험을 포함해서 현대화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해군조사위원회는 이 함정이 해상에서 도달하기 위한 최소 기준은 충족했다. 당시에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해군조사위원회는 함정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미해결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기 시스템의 여러 요소가 작동할 수 없거나 저하되어 함정 전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2024년에 1월에 밝힌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는 연말에 난 거고요.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 2024년 6월에 해상에서 18일간의 시험 임무를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업데이트된 전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해봤더니 발사와 요격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승조원들 얘기는 아닐걸? 완벽한 상태는 아닐걸?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시스템인데다가 배 자체는 낡았고 그렇죠. 승조원들은 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터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죠. 모든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뭐 그리고 완벽하게 갖춰졌다기보다는 태 기자님 말씀대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정말 얼토당토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니고 그러한 요인들이 잔존해 있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요격한 무기 체계의 문제는 없느냐? 5인 격추시킨 무기 체계는 SM-2 미사일. 아, 그게 확정이 됐나요? 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기본적인 SM-2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죠. 2023년에 우리 해군에서 운영하다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레이시온 니네들이 좀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된 적도 있었고 독일 이 함정에서 쏜 미사일이 드론을 놓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왜냐하면 미군 드론이었으니까. 그래서 미사일 체계의 문제는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미사일은 잘 날아갔고 오히려 잘 날아갔네요. 네, 목표를 격추를 시켰는데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사일 내에서 아군을 식별했으면은 그 미사일이 회피를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자폭이라든지 그런 기능은 미사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관이 영화에서 있던데. 이게 영화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통제관이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그럼 발사된 무기 체계는 문제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럼 말씀 주신 대로라면은 후티 반군 쪽의 주장은 이제는 뭐 신빙성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가짜 뉴스화 됐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후티 반군의 반공 능력, 제가 앞서 그런 능력 정도까지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영 TV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뭐 우리가 격추시켰다 신의 도움으로,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언론들이 이걸 퍼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살펴봤더니 예멘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기 체계, 그러니까 대공 무기 체계를 이들이 보유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획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SA2S가 있고 SA3S, SA6S가 있고 SA9S, 그리고 휴대용 맨패드 다 그 사나를 차지하면서 후티 반군이 정부군에게 노획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뭐 FA-18의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들은 아니에요. 다 구형 아닙니까? 거기다가 FA-18급이 작전하는 공역을 위협할 수 있는 그 고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거는. 그리고 너무 구형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위협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있더라고요. 이란에서 지원받은 사이에드 2C 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에 전력화가 됐고요. 75km까지 날아가고 고도는 30km. 그리고 최고 속도가 마 4.5니까 이론적으로 격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인 AA-10 알라모를 샘으로 개량을 했어요. 이게 AA-10 샘이라는 이름으로 후티가 개량한 AA-10 알라모 샘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2017년에 알샤리프에서 처음 포착이 되고 2018년에 사우디 공군 F-15가 살짝 맞았어요. 그래서 피해를 보긴 봤거든요. 격추시킬 수는 있으나 너무 이들의 주장이 좀 그렇죠. 황당해서. 그리고 한 번에 그렇게 격추가 될 수가 없는 게 FA-18 호넷도 상당한 수준의 전자전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방어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미사일 경보 시스템 울리고 JM1나 또는 다른 장비를 가지고 방어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추된다는 거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죠. 근데 더구나 여러 가지 상황상 앞서 얘기했듯이 뭐 미국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버 내지 가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탑건 전투기 그러니까. 격추당했다고. 네. 왜 네. 영화에서 볼 때는 요리조리 잘 피하더니 그러니까. 결국 당했네? 별거 아니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게 보던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FA-18의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혹시 뭘까요? 그러니까 FA-18이 이제 겪는 아니면 당하는 상당수의 비난은 제가 보기엔 F-14를 밀어내고 홀로 살아남았다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증오? 뭐 이런 것들이 좀 크죠. 그래서 탑건2에서도 결국은 마지막엔 그 전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기체의 특성보다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모함으로 돌아오면서 사실상 위험한 거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안전하게 착륙하려는 순간에 아군이 쏠 거를 어떻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군의 함대 방공을 제공하는 유도탄 순양함이 그렇죠. 어떻게 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더구나 SM2의 성능은 앞서 얘기했던 후티 반군이 뭐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들의 차원을 넘어도 한참 넘는 거고요. 그 미사일은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까지 대응이 가능한 그런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방식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후티 반군의 드론을 잡기 위해서 5인 사격이 됐는데 미군 측으로는 아쉽게도 그게 격추가 됐다. 이렇게 봐지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정말 위험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면 스텔스기인 F-35가 발진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F-35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리에서는 레이더나 아니면 뭐 조기 경보기가 떴기 때문에 E2D가 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태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는 IFF 그러니까는 피하 식별 장치에 오류 내지는 후티 반군에서 정말로 뭔가 관여했다 그러면 그 전자전 방해. 근데 거기에 뚫릴 미군의 전자전 능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나마 일말의 그 어떤 가능성이라면 그쪽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미 해군도 지금 모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건 결정이 났는데 결정이 아직 안 난 거는 모든 사건의 조사를 하려면은 격추된 기체를 다시
회수해야 끌어올려야 되는구나.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블랙박스. 돈과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이 순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방송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저가식별장치, 피하식별장치인 IFF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 게 이 모드 4에서 모드 5, 최신형은 모드 5로 알고 있는데 모드 5에도 가끔 오류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해당 기체가 왜 거기 갔냐? F-35가 더 좋은데. F-35는 아직까지 공중급유를 해줄 수가 없죠. 제가 그렇죠. 알기로. 항공모함에서 작전하려면은 복자기가 가서 공중급유를 하는 시스템이죠. 향후에 무인 항공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체를 대체할 사실은 뭐 스텔스기를 대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함의를 좀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대 전장의 면모가 너무 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복잡해졌죠. 예, 기존에는 항모 전단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정해졌다면 지금 거기에 플러스 무인기, 뭐 유도탄, 탄도탄, 순항 미사일 너무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띄우는 거, 거기서 날아오는 거, 그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개념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기존의 개념으로 개량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현대 전장에 대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순간이 왔고, 사실은 2030년까지 그 이지스 순양함 11척에 대해서는 개량이 되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도태를 시키든지 하는 그런 게 지금 결정이 되는 상황에 이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벌써 결정은 났더라고요. USS 초신하고 케이프 세인트 조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대화 갈 거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미 해군이 작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데 저는 여기서 불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뒷걸음질을 치다가 밟은 그런 상황인데 후티 반군도 그렇고 북한이나 아니면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성비 좋게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힌트? 네. 이건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들한테는. 네. 단순한 오인 사격이 아니었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SM2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즈 시스템 우리도 그렇죠.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항공기, 우리는 공군이죠. 우리 공군기 아군의 오인 사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의 추가 발표가 주목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 우리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오인 사격과 관련해가지고 그 전모를 한번 태성호 기자님과 파헤쳐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 다른 데서는 제시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